자,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랑 하는 헤라클레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독서 파트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이제 뭐 공부법 같은 거 얘기했었고, 두 번째 날에는 문법 얘기했고, 오늘은 독서 중에서도 원리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45일 남았잖아. 그치? 자, 보자. 선생님이 너희에게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 45일이야. 지난 한 주, 난 무엇을 했지? 떠올려봐. 2초 동안. 2번, 아휴, 아프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논술도 보고, 복습도 하고, 한 게 없다, 지은아. 어쩔 거야. 응? 자, 그만. 조용히 하고. 자, 지난 한 주, 일주일을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반성이 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치? 지나갈 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 이제 45일 남았어. 45일조차도 정말로 내가 100% 쏟아붓지 못한다면은, 뭐 네가 지금 가고 싶은 대학과 욕심내지 마. 45일도 다 쏟아붓지 못하면서 무슨 욕심을 내? 무슨 욕심을 내 자격이 있어? 흔들릴 것도 없다. 45일인데? 450일을 하래니? 45개월을 하래니? 45일인데? 그치? 힘내자. 45일 반전은 없다? 아니야. 반전 있어. 내가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 왜 내가 그 주인공이 안 되는데? 할 수 있어. 막 내가 지금 7등급인데 1등급이 된다. 이런 식의 욕심은 부리지 마. 알았지?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노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45일이니까 열심히 해보자. 알았지? 자, 몇 개 질문이 너희가 그 페이지에 올려준 질문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거 몇 개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 질문 보자. 선생님, 독해 부분에서 과학 지문 너무 힘들고요. 제 지문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들아, 너희 중에서 문제 풀면서 지문 왔다 갔다 안 하는 사람 있니? 원래 지문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 그러나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 지문에다가 제대로 표시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하잖아. 선생님이 이따가 지문 보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원리 부분을 메모한 거 보여줄 거거든? 그런 부분은 메모를 하는 게 오히려 과학 지문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야. 그러나 다른 뭐 예술이라거나 인문이라거나 이런 지문은 옆에다가 메모하지 마. 복잡한 원리가 있는 과학 지문에 한해서만 옆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도 되는 거야. 자, 전향력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 질문 봐봐.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문학은 대충 훑어보기만 해서 문학 파트에서 탈탈 털렸어요. 얘들아, 수능 때 이런 말 하면 되니? 털리고 싶어? 안 돼, 이제. 이제 너희는 다음 주에 10월 학평 있지? 10월 학평에선 털려도 괜찮지만 수능에서 털리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봐봐. 독서 파트 정확하게 풀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대충 풀자니 틀릴 것 같고. 다음 질문 볼까? 똑같아. 이거 다른 사람이 한 질문이야. 보기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보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문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흘러가고 빠르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들아, 정답은 빠르고 정확하게. 그치? 당연한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봐라. 어느 정도 빨리 봐라. 어느 정도 속도로 봐라.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어. 그치?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너희 겨울방학 때 3월에, 4월에, 5월에 시간 연습하라 그랬니? 아니잖아. 그래, 맞아. 수환이 말이 맞아. 되게 막연하고 그런 말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겠지만 연습밖에 없어. 연습. 잘 들어. 지금은 정말 문제풀이량을 늘리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무작정 빨리, 그냥 최대한 빨리 푸는 게 목표가 아니야, 얘들아. 수능 시험 날 국어 영역 시험 중에서 얘들아, 시간이 20분 남는 사람 있어? 20분 남는 사람 잘못하는 거야. 알았지? 20분 남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딱 5분 남겨. 5분. 5분도 안 남아도 돼. 30초 남아도 돼. 알았지? 남기지 마. 무조건 빨리 푸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연습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너희가 속도감을 느껴야 돼. 속도감. 내가 이 정도 속도로 풀면은 어느 정도 못 푼다. 그 속도감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근데 그건 내가 너희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봐봐. 이제는 지문의 기류도 다양화가 되고 또 지금 올해 독서가 5지문이 나올지 4지문이 나올지 몰라. 그치? 그러면 한 지문당 2문제가 달릴 때도 있고 4문제가 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문당 시간을 재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문을 묶어야 돼. 3개를 묶든지 4개를 묶든지 3개나 4개를 묶어서 걸리는 시간을 제발 재라고. 알았지? 응? 딱 시간 5분 맞춰놓고서 막 푼 다음에 5분에 못 풀었어. 이거 하지 말고 지문 3개나 4개를 묶어서 풀어. 3개랑 4개를 묶어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적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4개를 푸는데 내가 30분이 걸린 거야. 그때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속도감을 느껴야 돼. 그 속도감, 내 속도감을 알기 위해서는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 시간에 대해서 4개, 솔직히 4개를 풀려면 20분 걸려야 정상이잖아. 한 지문당 5분씩 치면은. 그치? 20분에서 25분이면 돼. 사실 20분, 25분까지 걸려도 괜찮을 것 같아. 안 나올 확률이 독서 이론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지. 수능에도 안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어쨌든 4개를 이제 묶어서 풀었어. 30분이 나왔어. 이 정도 속도감으로 풀면 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구나.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풀어볼까? 풀면서 30분, 28분, 25분, 23분 이런 식으로 약간씩 줄여나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빨리 풀었더니 시간은 20분 걸렸는데 너무 많이 틀려. 그러면 이건 아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집중해서 풀어보자. 이렇게 너희가 그 속도감을 조절해 나가야 돼. 그건 연습밖에 없다, 얘들아.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자. 9월 모평 때 비문학은 다 맞췄지만 얘들아 9월 모평 때 비문학 다 맞았어. 정말 잘했어. 그런데 9월 모평 때 비문학을 다 맞춘 거 가지고 안도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알았지? 수능 때 절대로 독서 파트 9월 모평 난도로 나오지 않아. 그렇게 평가원에서 맞추면은 평가원 난리나. 알지? 1등급이 5% 넘었잖아. 그렇게 안 나와. 그리고 오답률 5위까지 중에서 비문학 문제가 독서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 변별력을 위해서는 독서 파트에서 난도가 높은 문제가 한두 문제, 2문제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난도 높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수능에서는 반드시 난도가 높은 문제가 한 문제나 2문제가 나와줄 거거든. 이 한 개, 2개 문제 갖다가 이제는 1등급 컷, 2등급 컷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안도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자. 모든 지문의 문장에 거의 다 밑줄을 쳤다. 체력 소모, 시간도 많이 걸렸다. 얘들아, 이게 교재에다가 밑줄 긋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차피 눈으로 읽는 거나 손으로 줄 치면서 읽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아니야. 밑줄 긋는 것도 그 밑줄을 다 모으면 그 시간만 해도 몇 분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 이유는 깃발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 나중에 빨리 찾아가려고. 근데 지저분하게 밑줄을 다 그어 놓으면 오히려 아무 표시도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거야. 알았지? 응? 자, 시끄러워. 뭘 남한테 나가라 그래. 응?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히려 문장에다가 밑줄을 다 그으려면은 차라리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밑줄을 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45일 남은 지금 시점에서는 할 질문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치? 이거는 깔끔하게 밑줄 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이제까지 연습해왔던 무엇, 출제 요소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되고, 이제 알 거다. 출제 요소는 뭘 보면 나오니? 문두 보면 나온다.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문도 보면 나와. 물론 얘들아, 물론 독서 파트는 지문의 거의 모든 내용이 출제 요소처럼 보일 수도 있어. 왜냐면 그렇게 다듬기 때문에 그래. 출제에 들어가면은 이 문제 3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들은, 그리고 문장 사이마다 연결고리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 내용들은 다 이제 삭제를 하기 때문에 지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출제 요소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럼에도 너희들은 출제 요소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 이따가 선생님이 지문들을 보여줄 건데 선생님이 필요한 문장들에만 표시를 했거든? 거의 물론 한 단락에서 거의 절반 부분을 표시한 부분도 있지만 한 문장씩 표시를 했어. 그 정도에만 너희가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문장을 다 줄칠 필요 없이 단어들에 표시하면 되잖아. 그치? 자, 넘어가 보자. 독서 파트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느낀 것인데 이 질문 중요한 질문이지. 봐봐. 지문 속에서 출제 요소를 찾고 그 근거에 맞춰서 정답을 고르는 거 알지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가 너희가 어려워하는 거잖아. 일단 이해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아예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력을 길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어릴 때 책이나 많이 읽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독해력, 이해력.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고3 때 수능 성적 중에서 국어 성적이, 그러니까 그때는 언어 영역이었지? 언어 영역 성적이 제일 낮았어. 국영수, 사탐, 과탐 중에서. 선생님 수능 성적이.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얘들아 절대 하지 마 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거든. 의외지?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대학교 4년을 다녔잖아? 그치? 4년을 다니고 나서 그 다음에 임용고사를 보고서 학교 선생님이 됐어. 학교 선생님이 대학교 4년 동안 그리고 임용고사를 공부했던 그 기간 동안 수능 공부는 안 했거든. 그치? 근데 선생님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젠 다 맞는 거야. 왜 그랬을까? 내가 수능 공부 따로 안 했는데. 뭔가 독해력, 이해력이 더 성장한 것이지. 그치? 그런데 얘들아,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 다시 아기가 될래? 다시 책을 많이 읽어서 독해력을 막 성장시킬 거야? 3년 뒤에 수능 볼 거야? 5년 뒤에 수능 볼 거야? 아니잖아.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너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아, 물론 이해가 먼저야. 그러나 제한된 지문 속에서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어려운 내용, 뭐 인문도 때로는 굉장히 어렵지. 이런 내용들을 제한된 지문 안에서 너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평상시에 잘하던 아이들도 긴장하는 바람에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아. 그치? 그럴 때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는 못하더라도 무엇을 하자? 정보를 침착하게 객관적으로 정리라도 하자. 그래도 너희는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이해가 최고지만 수능 시험장에서 너무나 떨린다. 그럴 때 어떻게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한 문장도 안 들어와, 어떡하지? 내가 지금 글자는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잖아. 이랬을 때 선생님 이 얘기 꼭 떠올려. 그래,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리라도 하라 그랬어. 물론 멘붕이 안 와야 좋겠지만 이 얘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자,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을 같이 정리하는 것도 선생님이 옆에다 메모하는 거 보여준다 그랬지? 이런 부분들 챙겨보고, 아, 선생님이 자꾸 채팅창에 눈이 가네? 집중하자 얘들아.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었지? 집중해.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시간 없다. 그치?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쓰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절충하다라는 거 질문한 학생이 있었어.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을 하나로 합친다는 뜻인가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뜻인가요? 한 이론만 지지한다는 뜻인가요? 헷갈리네요. 이거 변증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정반화. 아마 그거를 질문한 것 같아. 그치? 자, 두 가지의 이론이 나오겠지? 그런데 이것이 서로 어떤 관계다? 서로 상반되는 관계다라는, 반대, 대립, 맞아.
그런데 이 이론과 이 이론을 그냥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자 이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의 어떤 뭐 장점들을 모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새로운 거. 그치? 융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쪽 두 개 중에서 한쪽을 비판하고 한쪽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모아서 절충해서 조화롭게 어떤 다른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준다면 이제까지 이 정반합을 이렇게 쭉 풀어놓은 개념의 변신 모두 풀어놓은 선지는 정말 많았어. 이제까지 기출 중에서. 그런데 이 정반합 선지가 적용되는 지문은 이제까지는 없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얘는 지문을 출제에 들어갔을 때 지문을 구성할 때 뭔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것과 이것을 그냥 얼버무리는 결론은 별로 지향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출제자들이. 그래서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 남준이. 또 누구야? 누구야? 몇 살이니 뭐니 뭐야? 시연이도 조용. 알아서 퇴장시켜 주실 거야. 그만해.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끝났고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준비해 온 것을 볼 텐데 먼저 이것부터 보자.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원리에 관련된 그런 지문들을 같이 공부해 보자고 했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연계 규제 총 몇 권 있어? 보면은 자, 보면 어디 간지 모르겠다. 자, 우리 연계 규제에서 독서가 있는 부분은 총 4권 있거든? 그치? 인터넷 수능 문학 빼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4권을 다 탈탈 털어봤는데, 잘 봐. 원리보다는 선생님이 사실 이쪽에 더 치중했어. 그래프를 품고 있는 지문. 혹은 그래프를 품고 있는 문제. 그 지문을 훑어냈더니 그래프 딱 10개밖에 없어. 그리고 이 6번. 이거 기억나지? 선체 거리 측정을 통한 새로운 은하 발견. 기억나지? 이거는 6월 모평에 연계가 됐어, 이미. 그치? 이거 틀린 사람도 있었을 거야. 틀린 사람도 있고, 뭐, 어렵다고 틀리고 쉽다고 다 맞고 이건 아니잖아. 어쨌든 틀린 사람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 중에는 이렇게 연계가 됐으면, 지워. 나왔잖아, 이미.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러지 마. 선생님이 이것도 준비해왔어. 뭘 지워.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지 마. 자, 어쨌든 이게 딸랑 10개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이따가 너희랑 간략하게 볼 거고 이번 시간에 이거 지문 9개 다 가지고 왔어. 다 가져왔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은 그래프가 연계되면은 체감 연계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너희가 또 그래프가 있으면 또 굉장히 어렵게 느끼잖아. 그런데 그럼 그래프 자체가 연계될 수도 있지. 약간 달라질 수 있고 뭐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 근데 얘들아 여기 중에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거를 외워놓자 이런 의도는 아니다.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지문 속에서 어떤 내용에 집중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자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랑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나오면은 너 싫어하잖아.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다가가서 잡아. 알았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얘들아. 자,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는 영역이 국어랑 영어야. 맞지? 그런데 국어의 연계 방식과 영어의 연계 방식은 아예 달라. 영어는 원문을 그 출제 매뉴얼에 평가원의 출제 매뉴얼에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대로 가지고 와. 우리나라에 풀려 있는 그런 지문들은 이제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게 많기 때문에 출제자들 막 외국 나가서 막 사온단 말이야. 거기에서 진짜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가지고 와서 정말 이 어휘는 정말 수능 어휘로 쓰기에는 좀 아니다 하는 거는 약간 그 어휘 정도만 이렇게 바꿔주는 정도? 그런데 국어 영역은 절대 그러지가 않아. 국어 영역은
실제로 들어가면 원래 원문과 거의 달라져. 물론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를 훼손하면 안 되겠지만 아예 문장과 이 자료와 저 자료와 그 자료를 다 모아서 다 완벽하게 이렇게 버무리기 때문에 영어랑은 달라. 영어는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만 국어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연계 방식도 다르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연계 교재는 지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 원문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원문, 지문을 바꾸지 못하니까 뭘 바꿔? 문제 유형을 바꾸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거의 다 외워버린 아이들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영어는. 그래서 영어는 기출보다 연계 교재라고 말하잖아. 근데 국어는 아니지. 국어는 아니야. 지문을 바꿔. 그리고 2010년도에 이 연계 70% 정책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정말 연계 교재에 있는 지문과 평가원 문제가 거의 논지의 흐름까지도 비슷했어. 정말 연계 효과가 비문학은 최고였어. 근데 지금 최근 이렇게 오면서 특히 올해 6월, 9월 보면서 선생님은 솔직히 2010년부터 EBS 한 중앙에 있었잖아. 파견 나오면서. 선생님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아쉽다. 아이들을 생각했을 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큼 지문의 내용이 좀 많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독서 파트는 그래도 연계 효과가 높은 파트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 어려운 지문이 있다면 그 지문 속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놓자라는 거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봐. 이거는 선생님이 연계교재 독서 파트 공통 지문만 모았다? 공통 지문만 모았는데 총 23개 지문이 나오더라.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이 원리 그래프 지문에서 돌턴의 원자론이랑 용액의 종류와 용해도 이거 2개 지문만 공통이야. 그리고 이거는 공통 지문은 23개인데 이 정도는 너희가 쭉 한번 선생님이 문법 정리해 준 것도 이렇게 묶어서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올려줬더라고. 선생님 그렇게 묶어서 공부하니까 이제는 알겠다고, 원리 알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올려주지. 공통 지문이란 건 뭐냐면 A형과 B형 교재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지문과 문제를 말하는 거야. 수능에도 45문제 중에서 공통 문항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우리 연계교재도 3분의 1은 공통이야. 그래서 그 공통을 넣어 놓은 것이고, 만약에 얘는 수능에도 A, B가 공통 문항이 나오잖아. 거기에서 거기서 이제 연계 지문이 나온다면 이 중에서 연계가 되겠지.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쭉 복습을 해보자라는 거야. 3분의 1이다. 3분의 1이 공통 문항이다. 그것도 아직 몰랐단 말이야. 수능 특강 보면은 7개, 수능 완성이 6개, 인터넷 수능이 5개, 그다음에 270개 5개. 요 정도밖에 없어. 이것도 나중에 수능 전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출제 요소 찾아보고 그다음에 틀렸던 문제가 있으면 틀렸던 문제도 찾아보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수업으로 넘어가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 지문을 뭐냐면 6월 모평 문제였어. 기억나지? 자, 여기 뭐였어? 이거 기억나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자, 이 지문 속에 보면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18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내용들, 그치? 이 내용이 모평에 나왔을 거야. 다 분석했을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인터넷 수능 교재에 이게 이제 연계가 됐다는 것을 시험장에서 이제 느낀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치?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겉보기 밝기, 절대 밝기, 이런 내용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연계 교재를 공부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해 놓았다면,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이 지문을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암기했어야지. 암기한 다음에 6월 모평에서 지문 보지 말고 그냥 상식선에서 풀어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 어떻게 아니? 선생님 못해. 자, 이때 연계교재 공부할 때 이해를 했다면 평가원 시험장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미 연계교재에서 공부를 해놨어. 그때도 이해했어. 그러면 시험장에도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그거 정말 무시 못한다? 내가 시험장에서 이거 연계교재에서 나 그때 이거 틀려갖고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라는
그 반가움, 안도감. 그건 정말 무시 못해. 너희 선배들도 다 얘기해. 아, 선생님,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거라서 나왔을 때 진짜 반가웠어요. 그거. 근데 틀리면 안 되지. 어쨌든 틀리더라도 마음에 얘는 안도감이 몰려오면서 더 잘 할 수 있거든. 안도 너무 편안해 하다가 특히 이런 애들 있어. 아, 이거 내가 연계교재, 나 이거 완전 수능 전날 공부했던 건데 아싸! 이러면서 하늘이 날 도와 이러면서 지문 안 읽는 애 있어. 틀린다. 내가 아까 말했지 분명히. 국어 영역은 충분히 재구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 연계교재에 없었던 내용이 들어와. 절대 안 읽으면 안 돼.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지 위에 있는 글자는 다 읽는 거야. 알았지? 안 읽어도 되는 글자들은 출제자들이 알아서 삭제하니까 다 읽어야 된다. 누가 골라서 읽어? 응? 그런 건 너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는 선생님이 그 얘기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이거 좀 활용한 거잖아. 물론 생긴 모양은 달라. 지금 인터넷 수능에서는 이런 식의 그래프식으로 나왔지만 평가원에서는 이런 표로 나왔잖아. 그치? 그러나 제대로 이 지문 속에서 설명한 개념들을, 원리들을 잘 이해했다면 이런 식으로 표가 바뀌더라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해 볼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공부했던 걸 떠올리면서 여기 대화창에다가 대답을 꼭 안 해도 돼. 알았지? 집중해서. 자, 얘들아, 이거 수능 특강에 나왔던 돌턴의 원자론이야. 자, 이 지문은 또 A, B형 공통이야. 자, 정답 기억나니? 몇 번인지? 이해 아직도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 맞아. 이 지문 좀 어려워. 왜냐면 제한된 지문에서 너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안 했어. 그리고 맞아. 아, 진짜 완전 짜증나. 안 나와. 이러면서 넘어간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지문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확률이 있는 거야. 다 어렵다고 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제. 그리고 딱 보자마자 봐봐. 그래프 있지. 막 진짜 완전 짜증나잖아. 그치? 자, 그러면 보자. 선생님이 이 지문을 이 시간에 설명은 안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짚어보지만 막 이걸 막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야. 알았지? 자, 보면은 첫 번째 단락 봐봐. 지금 얘들아, 이 문제에서 봐봐.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세 화합물의 질량비를 구한 사료다. 돌턴의 입장에서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지문 속에서 뭘 찾아야 돼? 제발 돌턴의 입장을 찾으라고. 돌턴의 입장이 뭔데? 돌턴의 원자론이라고. 그러면 쭉 봐봐. 그가 누구니? 돌턴이잖아. 돌턴의 입장, 돌턴의 주장 찾아. 여기 있잖아. 그는 모든 물질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궁극의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돌턴은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같은 원소의 원자는 모두 같은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돌턴의 입장이야. 돌턴의 입장. 그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원자들이 막 성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원자는 이제 나눌 수가 없잖아. 그리고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이 원자들이 배열만 이렇게 달리한 거지 그 특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물질마다 특성이 다른 이유는 원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돌턴의 돌턴의 입장이야. 근데 얘들아, 이 중에서 지금 선생님, 그래요. 이게 돌턴의 입장인 건 알겠어요. 그러나 원자의 재배열, 원자가 다르다. 원자는 무엇이고 원소는 무엇이지? 이런 학생도 있어. 그치? 이해가 안 될 때는 뭐 해라? 정리해라. 깃발 꽂아라. 여기가 무엇이다. 여기가 돌턴의 입장이 나와 있는 부분이다. 이 정도라도 하라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시 뭐 화학 공부할 거야? 시간이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될 때는 정리라도 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는 데는 어딘지 알겠지? 그치? 깃발 꽂으라고.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자. 돌턴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이 뭐니? 다른 말로 하면 주장이야. 그치? 돌턴의 주장을 여기서 또 찾는 거야.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각 원소의 원자가 1대1로 결합하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했다. 기억나지? 자, 그래서 만약에 두 원소가 결합하는데 하나밖에 없다면 1대1로 결합한 게 제일 쉬니까 1대1. 1대2, 1대3.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결합을 한대. 기억났어? 1대1, 1대2, 1대3 이런 식으로 정수비로 이렇게 결합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건 뭐겠니? 1대1이 제일 쉽겠지, 1대1이. 만약에 화합물이 하나밖에 없다면 1대2, 1대3이 아니라 1대1로 결합하는 거 하나만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선생님이 요 정도에만 이제 표시를 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 자, 돌턴이 수소를 기준으로 뭐 상대적 질량을 발표했을 때 화학자들은 데이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화학자들은 이 돌턴의 이런 주장을 별로 무시했던 것이지. 돌턴은 두 가지 원소에서 아까 말했던 거 또 나오잖아. 한 가지 화합물만 얻게 되면은 한 개씩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거. 몇 대 몇? 1대 1. 그치? 그래서 물, H2, 우리 이 정도는 다 알지. 그치? 근데 이거를 돌턴은 1대 1이라고 생각했으니까 HO 이렇게 한 거야. 암모니아는 어떻게? 1대 1이니까 NH 이런 식으로 가정한 거야. 그럼 사실 이게 마저 틀려. 틀렸지. 그래서 실제 값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야? 이거 돌턴의 입장이야. 우리 돌턴의 입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네 번째 단락. 그렇지만 화학자들이 무시했었지? 그런데 화학자들이 돌턴의 화학 결합 모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대. 아까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런 건 틀렸어. 그랬지만 여기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대. 자, 보니까 지금 돌턴의 결합 규칙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여기 봐봐. 이들은 돌턴이 제안한 규칙이 물질의 결합을 일으키는 힘인 화학적 친화력. 여기 부분도 진짜 설명이 부족해서 봐봐. 화학적인 친화력이 뭐래? 물질의 결합을 일으키는 힘. 이게 화학적 친화력이래. 요 정도만 설명해 줬잖아. 그치? 화학적 친화력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풀어준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화학적 친화력에 대해서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해 줬대. 당시의 친화력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원소들 간의 반응 정도, 결합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개념이었대. 요렇게까지만 설명해 줬다고 이 지문에서. 화학적 친화력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봐봐. 화학자들은 돌턴의 원자 가설을 18세기 이후로 계속되어 온 산과 염기의 반응 연구와 긴밀하게 연결시켰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도 돼. 이만큼만 정보를 줬어. 그치? 그 다음에 즉 산과 염기는 원자들의 결합이고 원자가 다르면 물질의 성질도 달라진다는 전제하에서 실험들을 진행했다. 여기는 이해해야 돼. 뭐냐면 산과 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 원자들의 결합. 이게 돌턴의 원자론이잖아.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 얘기했었던. 그치? 원자들이 결합하는 거다. 요걸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원자가 다르면 물질의 성질도 달라진다. 이것도 아까 돌턴이 말했던 돌턴의 입장이지? 기억나니?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었던? 그치?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자들의 결합, 원자가 다르면 물질의 성질도 달라진다. 요런 것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야. 돌턴 거에서. 그 결과 산이 산소가 들어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했었나 보지? 그치? A가 아니라 B니까 산은 산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말했어. 그럼 얘들아 왜 산이 산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이라는 거 알게 된 거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이 지문 통해서? 몰라. 그치? 이 지문에서 얘기해 준 것까지만 이해하면 돼. 물론 여기에는 화학을 정말 잘해서 이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서 이게 다 이해가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치? 이과가 유리하겠지. 그러나 아닌 학생들도 많다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제시된 것만, 제공받은 것만, 여기 있는 내용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건 국어 시험이니까, 화학 시험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봐봐. 원소들 중에는 음의 원소와 양의 원소가 있어서, 우리도 마이너스 플러스 있는 건 알잖아? 그치?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있다는 식으로 친화력을 설명하게 되었다. 아까 전에 당시 친화력은 뭐였어? 원소들 간의 반응 정도와 결합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개념이었다며.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있다는 식으로 친화력을 설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 지문 속에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뭔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나 국어시험이다. 국어시험은 제시된 거 안에서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된 것만 제대로 정리하면 풀 수 있는 것이다. 국어는 국어일 뿐. 그러면 이 문제 보자. 자, 봐봐. 첫 번째 기억선지 봐봐. A와 C에서
그러면 A 그래프랑 C 그래프만 보란 소리다. 산소에 결합하는 질소의 B는 이라고 얘기했어. 산소에 결합하는 질소의 B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야? 질소야, 질소. 근데 산소에 결합하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산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산소를 기준으로. 됐어? 응? 자, A와 C. 자, 항상 1대2의 형태. 그러면 여기 봐봐. 지금 여기 산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A는 몇이니? 14지? 그치? 그러면 이 기준으로 C는 몇이니? 제대로 안 나왔지만 대충 7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3.5가 되는 거지? 여기서 산소에 결합하는 질소의 B라고 얘기했으니까 산소를 기준으로 질소의 이 수치를 따져야지. 그럼 몇 대 몇이야? 14, 3.5, 그치? 1대 4지. 근데 여기 1대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로 가볼게. B와 C에서라고 얘기했지. B와 C에서. 지우고. B와 C에서. 그럼 이제 무슨 그래프를 봐야 돼? B와 C 그래프를 봐야 돼. 이렇게 지정해 준 것만 보라고. B와 C에서 질소에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 질소에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해야 돼? 질소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 그치? 질소를 기준으로. 산소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산소의 수치를 관심 가져야 된다. 8이고, 16이야. 그럼 몇 대 몇? 1대 2가 되는 거지. 8, 16이니까 1대 2. 그치? 자, 이 1대2의 비를 가지는 이유는 화합물들이 원자들의 결합, 이게 돌턴의 원자론이잖아. 돌턴은 뭐라 그랬어? 1대1, 1대2, 1대3, 1대4 이런 식으로 정수비를 가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자들의 결합이니까 1대2의 비를 가지는 거다. 여기서는 비율 자체가 틀렸는데 여기서는 1대2 비율도 맞았고 원자들의 결합이다. 돌턴의 입장이잖아. 그럼 디귿은 어때? 맞는 거야. 진짜 이런 그래프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이해가 됐어? 그리고 이것과 이것의 문장에 A와 C에서 B와 C에서 자르고 산소에 결합하는 질소에 결합하는 잘라. 그럼 산소가 기준이고 질소가 기준이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질소의 B, 산소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질소의 수치, 산소의 수치를 보란 뜻이라고. 끊어읽기가 도움이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디귿은 했어. 디귿이 맞다고 했어.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얘들아. 니은선지 봐봐. A가 C보다 질소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질소의 화학적 친화력이 산소보다 높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A랑 C? 질소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 A가 C보다 질소의 비율이 높은 질소가 화학적 친화력이 산소보다 이제는 막 고민한다고. 자, 집중. 돌턴의 입장이라 그랬지? 니은을 읽으면서 머리를 막 쥐어뜯어. 뭐지? 이런 내용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딨지? 없었던 것 같지? 없으니까. 그치? 없는 걸 막 찾으려고 미칠라 그래. 없는 건 독서 지문에서 지문 속에 없는 건 틀린 내용이야. 없는 걸 찾으려고 없는 거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 그거 갖다 고민하니까. 응? 니은은 돌턴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지문 속에서 판단을 못하는 거야. 과감하게 제거. 리을도 마찬가지야. A, B, C 모두 산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지. 염기와 반응시키면 순수한 질소를 얻을 수 있다. 지문 속에 어디에서 산소와 염기를 반응시키면 질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니? 없지. 자, 마지막.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화합물만 존재한다면 이런 얘기 있었어. 하나의 화합물만 존재한다면 돌턴이 몇 대 몇이라 그랬어? 몇 대 몇? 1대 1이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그것은 산소의 비율이 가장 낮은 A가 될 것이다. 그럼 A 그래프를 봐봐. A 그래프 보면은 뭐 8대 14 요 정도야. 이게 1대 1이니 8대 14가 1대 1이니?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틀렸지. 틀렸고 비율 틀렸고 정답은 몇 번?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응? 자, 그래서 이 지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선 그래프의 이런 수치들, 항목들, 질소, 산소, 그다음에 이런 수치들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문장을 제대로 끊어 읽으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런 니은이나 리을 같이 지문 속에서 판단할 수 없는 거, 지문 속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첫 번째 지문을 끝내보고 두 번째 지문, 이거 기억나니?
기억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먼저 숨이 막혀. 싫어. 그치? 자, 이거 근데 정말 쉬운 문제였어. 너무 싫어? 이거 지워? 나오지 마! 아니야, 이거 나오면 고마워. 좋아. 자, 보자. 먼저 문두는 정말 중요하니까 A별의 스펙트럼 분석 자료, B별의 광도 측정 자료 이런 말이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는 뭘 봐야 되니?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 챙겨야 돼. 적색편이 챙겨야 되고 청색편이 챙겨야 돼. 상대 광도 이런 말들. 광도 측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리고 너희 중에서 이거 지금 국어시험인데 내가 개념의 나비효과에서 적색편이란 여러분 과학기준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청색편이는 광도는 이런 말 하니? 아니지. 그치?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챙길 이유가 없고 지문 속에 개념 정의가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는 이런 항목들 꼭 챙겨야 돼. 이런 거 제목들 챙겨야 돼. 챙기고 들어가. 그래야지 출제 요소라. 이미 출제가 됐잖아. 출제된 거를 알고 지문을 봐야지. 그치?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볼 텐데 지문을 첫 번째 단락에서 이것만 볼게.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데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가 나오겠어? 외계 행성을 개껌이면 나가.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데 사용하는 방법. 이제 설명을 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론 쌤이 첫 번째 단락 다 있지는 않겠지만 행성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자, 보자. 지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면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하기 어렵다. 돌려 말하면 무슨 뜻이야?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하려면 지구에서 아주 가까워야 된다. 먼 거리가 아니지. 가까워야 된다는 거지. 가까워야지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행성의 크기와 질량이 목성보다 더 크고 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여기 한번 자르고 적외선 영역에서 많은 빛을 낼 정도의 내부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에서 아주 가깝거나 아니면 행성의 크기와 질량이 목성보다 더 크거나 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큰 내부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시간이 왜 이러니 지금.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너는 관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뭐 얘기하겠어? 간접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라는 생각 드니? 들어? 이렇게 예측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봐봐. 그 간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도플러 기법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거 너희가 다 공부했을 테니까 선생님 설명 안 한다. 여기 봐봐. 이게 원리야. 이런 부분은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라고. 볼까? 별이 지구의 관측자 쪽으로 움직이며 진짜 이런 지구 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지. 그치? 별이 지구 쪽으로 움직이면 그 별에서 방출되는 빛은 더 짧은 파장을 갖게 돼요. 별이 가까워지면 지구에 가까워지면 짧은 파장을 갖게 돼요.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 이렇게 쓰라고. 화살표. 그 다음에 별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면서 긴 파장,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적색 편 이렇게 옆에다 써.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 방법은 별에 가까우면서 질량이 큰 행성들을 찾아내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이런 부분도 이제 특징이 되니까 메모 이렇게 줄 쳐놓고 이렇게 썼어? 이게 원리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게 원리야. 지구과학에서 이런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챙길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자, 방금 전에 첫 번째 방법 뭐지? 도플러 기법 있었지?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뭐야? 항성 통과라는 방법이 있대. 자, 이건 뭐냐면 이것은 행성이 지구 관측자와 별의 사이를 지나갈 때 일시적으로 미세하게 뭐의 밝기가? 별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이용한다. 별이 있어. 지구가 있어. 행성이 어딜 돌아? 별 주위를 이렇게 돌지. 그치? 근데 이 행성이 별과 지구 사이에 이렇게 딱 놓을 때가 있어.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는 이 행성이 별을 가렸으니까 이 별의 밝기가 어떻게 보이겠니? 어두워 보이겠지,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별이 어두워지는 이유, 광도가 뭐니? 빛의 정도니까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광도가 낮아진다는 뜻이겠지? 자, 별이 어두워지는 이유, 행성이 지구와 별 사이를 지날 때 이렇게 어두워진다. 됐어? 그런데 이 뒤에 뭐를 얘기했냐면은 그런데 별이 어두워지는 것은 방금 봤던 이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광성의 맥동이나 별의 흑점이 표면을 통과할 때도 일어날 수 있대.
병광성의 맥동, 별의 흑점이 표면을 통과할 때도 별이 어두워지는 이유다. 그래서 별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행성이 이 사이를 지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요런 부분을 출제 요소로 찾아내야 돼. 맥동은, 이 맥동은 밑에 주석이 있다. 응? 찾아봐라. 병광성은 빛이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 있잖아. 메모해 놓은 거. 주석 있는 건 주석으로 확인하면 돼. 자, 이 메모되어 있는 걸 쌤 여기다 썼어. 1번 선지부터 대답해보자. 2일에서 4일까지 A별이 지구 쪽으로 움직인다. 자, 2일 여기고 4일은 여기야. 그러면 2일과 4일은 이쪽보다는 이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그치? 그럼 무슨 편이? 평색편이. 아까 메모한 거 찾아봐. 평색편이 별이 가까워졌을 때야. 그러면 A별이 지구 쪽으로 움직인다. 맞니? 맞아. 그치? 자, 2번 선지. 5일에 A별에서 보내는 빛의 파장. 5일은 어느 쪽이야? 이쪽이잖아. 어느 쪽? 적색편이. 그러면 적색편이 사자. 긴 파장. 파장이 길어진다. 어때? 맞지? 3번. 가와 같은 자료가 나오는 이유는 A별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뭐라 그랬어? 평색편이 적색편이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이거 뭐 해주는 거야? 적색편이는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움직이는 거다.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 자료를 가지고는 다 봤어.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나 자료는 흑점의 이동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광도잖아.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은 이제는 광도가 높은 거고 이 부분은 광도가 낮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별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흑점 이거를 통해서도라 그랬으니까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일과 15일은 나에서 3일과 15일 3일은 한 요 정도가 될 거고 15일은 요 정도가 될 거야. 그러니까 3일에서 15일까지는 이렇게 광도가 높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B별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시점이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 지구에서 멀어진다, 가까워진다는 여기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광도가 높은 것은 뭐지? 별과 지구 사이에 행성이 가렸을 때는 광도가 낮아지고 이 행성이 다른 데로 갔을 때는 광도가 높아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멀어진다 이 얘기는 나 자료를 가지고 할 수가 없는 내용이야.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선생님이 나 자료보다는 무엇? 아까 전에 봤었던 이거. 이런 식으로 원리를 표시해 놓으면은 아주 쉽게 복잡한 내용을 아주 쉽게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알았지? 물론 줄글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손으로만 표시해도 돼. 근데 표시하는 것보다 옆에다가 메모하는 게 더 속도와 정확도를 사실은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보자. 자, 이거 기억나니? 이거 기억나? 이 지문의 그래프는 이거는 문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지문 속에만 나와 있었어. 이거 잘 봐. 잘 봐. 자, 가치함수. 자, 보면은 그림에서 원점이 중거점이다. 그 원점이 어디야? 여기가 원점이잖아. 그치? 원점. 가로축의 경우 중거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익이 더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손실이 더 커진다. 세로축은 중거점을 기준으로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 얘들아. 수학 시간에 너희가 그래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수학 시간에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면은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은 작아지는 거지. 근데 수포자도 알지. 초딩도 안다. 그치? 근데 국어 시간에 나오면 막 헷갈려 하고 막 그래프 이렇게 된 게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 그래프를 위로 옮기고 그러면 막 헷갈려 한다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할 때는 무슨 수치? X축. 위아래로 갈 때는 뭐 Y축 수치잖아. 그치? 수학 시간은 그렇게 잘하면서. 자, 다시. 그리고 여기는 하필이면 손익이야, 손익. 그러니까 이쪽은 뭐야? 아, 이쪽은 손이 아니라 이쪽은 이익이 될 거고 이쪽은 손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일로 가면은 이익이 커지는 거고 이쪽은 이쪽 갈수록 뭐가 커진 거야? 손실이 커지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쪽은 가치가 플러스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지. 플러스 가치, 마이너스 가치. 그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와 연결해서 국어 시간에. 그치? 너무나 당연하지? 그다음부터 중요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 가지 특징을 말하게 되어 있어.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놓자 이거야.
자, 중거점 의존성이다. 사람들이 평가 내릴 때는 일정한 참조물을 주관적 평가 기준으로 정한다. 사람들은 이익이나 손해의 절대적인 크기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중거점, 기준에서 얼마큼 변화했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시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 뭐니? 예, 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 시간이 없다. 지문에 예시가 나오면 넘어가라. 왜 넘어가? 독서 지문에서 예시는 출제 요소야. 알았지? 자, 이 지문 예시를 읽으면은 이 중거점 의존성이 이해가 팍 돼. 그치? 자, 여기 봐봐. 연봉으로 4천만 원 받던 사람이 2,500, 너는 내년부터 연봉 2,500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 연봉으로 1,000만 원 받던 사람이 너는 내년부터 연봉 2,500 줄게.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이 2,500을 받게 됐으니까 똑같은 만족감을 얻니? 아니라는 거지. 4,000 받다가 2,500 받은 사람은 뚜루룩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럴 것이고, 그치? 1,000만 원에서 2,500 받는 사람은 아싸 뭐 이제 난리가 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무엇? 처음 연봉을 중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치? 중거점 의존성은 사실 이 그래프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봐도 선생님이 왜 잘 봐라고 하는지 이제는 알게 될 거야. 민감도 체감성이야. 자, 이거는 이익이나 손실의 가치가 작을 때는 변화에 민감해서 손실이나 이익의 작은 변화에도 큰 가치 변동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익이나 손실 가치가 커짐에 따라 변화에 대한 가치의 민감도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울기야. 기울기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민감성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자, 무슨 뜻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워져. 자, 뭐냐면 처음에 선생님이 주식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 대박. 주식 투자해서 100만 원 벌었어. 아싸 막 이랬어. 근데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벌었어. 좋겠지?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벌었어. 감동이 처음만 못해. 그치? 똑같이 100만 원씩 버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아 이랬다가 나중에는 뭐 100만 원 쯤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떨어진다? 민감도가 떨어진다 이거야. 여기에는 손실로 얘기했는데 주식을 처음에 100만 원 손해 봤어. 막 남편한테 말도 못하겠고 막 난 진짜 죽어갖고 100만 원 아까 죽겠고 100만 원 땅을 파봐라 10원이 나오나 이러면서 너무나 힘들겠지? 그치? 근데 그 다음에 또 주식 투자하다가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계속 손해를 봐. 처음에 그 충격보다는 어때? 별로? 그 충격이 좀 덜하다. 이게 민감도 체감성.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처음 부분에는 기울기가 엄청 가파라. 그치? 기울기가 가파라. 근데 그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완만해지고 있다는 거야. 이쪽 손실 부분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엄청 완전 대충격. 충격. 기울기가 엄청 급해지는데 점점 어때? 아주 완만해져. 이게 민감도 체감성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는 이 그래프와 연결을 하는데 여기서는 물론 이 자체 내용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더 봐야 되는 거 뭐냐면 X축과 Y축 이 항목 사이의 그 민감도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 이거는 무엇으로? 기울기로 판단한다라는 거. 그 기울기가 아주 급하고 이게 완만하고 이거 민감도 체감성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손실 회피성은 뭐냐면 이익보다, 자, 이런 거 아주 중요하다. 보다. 비교구문. 비교구문 출제 요소잖아. A보다 B가 어찌한다. 나온다. 문제로 나와. 그치? 여기 보면은 이익보다 손실에서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여기 즉, 출제 요소란 뜻이지? 동일한 크기의 손실과 이익이라도 손실의 마이너스 가치가 이익의 플러스 가치보다 크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100만 원은 손해를 봤을 때의 충격과 100만 원을 이익을 봤을 때의 기쁨. 뭐가 더 크다? 손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 기쁨이 아니야. 손해. 여기 봐봐.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 똑같지? 그런데 이 가치의 정도를 봐봐. 이만큼, 이만큼과 이만큼. 이만큼과 이만큼. 봐봐. 여기 뭐가 더 커? 손실 쪽이 훨씬 더 크잖아. 똑같은 금액이라도 100만 원을 번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은 충격이 더 크다는 거야. 너희가 생각해봐. 만 원을, 아니,
너희가 이제 용돈 받아서 5만 원을 주었을 때랑 5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5만 원 잃어버렸을 때 더 주고 싶은 거야. 그거야. 손실 회피. 그런 개념들을 그래프와 연결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이 그래프를 지문 속에 넣어놨는데 이 지문 속에 있는 그래프를 뽑아다가 문제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보기로. 그렇게 하시잖아. 그게 연계 방식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니?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기억날 거야, 이 그래프. 자, 뒤로 넘겨서 이거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할란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우리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4번까지밖에 못했어. 잘 사람은 가서 자. 선생님 12시 넘기면 안 돼. 아기 데리러 가야 돼. 자, 보자. 지금 이 그래프는 문제 속에 있었고 이제 지문 속에 보자. 지문 속에 보면은 이 지문의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우주의 질량 밀도가 임계 질량 밀도보다 뭐 나왔어? 비교 구문 나왔다. 작은 우주, 즉 오메가가 1보다 작은 우주를 열린 우주라고 한다. 이게 뭐니? 출제 요소, 개념. 어디 줄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데다가 줄치는 거야.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이는 지금 팽창하고 있는 우주가 앞으로도 계속 팽창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 열린 우주라고 부르는 거야. 자, 쉽게 얘기하면 우주의 질량 밀도. 우주의 질량 밀도가 있는데 임계 질량 밀도는 한계치야. 우주의 임계 질량 밀도는 이만큼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이해하기 쉽게 쓰는 거야. 이건 현재 우주의 질량 밀도야. 남은 데가 많잖아. 그치?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 나갈,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열린 우주. 그치? 자, 반대로 우주의 질량 밀도가 임계 질량보다 크다면 임계 질량 밀도가 이만큼인데 우주의 질량 밀도가 이걸 넘어섰어. 우주 폭발하지. 그치?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을 멈추고 수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우주? 닫힌 우주. 이해가 되니? 한계치보다 작으면은 우주의 질량 밀도가 작으면은 열린 우주고 한계치보다 더 크면은 닫힌 우주가 되는 거잖아. 닫힌 우주라고 부른다. 이거. 그런데 한계치와 우주의 질량 밀도가 똑같아. 오메가가 1 똑같아. 그럴 때는 뭐다? 평평한 우주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뭐야? 개념 설명했지? 각각 3개 개념 사이 차이점이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가나다. 뭐가 뭔지 짝지을 수 있는 사람 있지. 계속 팽창이 나가니까 가가 뭐겠어? 열린 우주. 나는 뭐겠어? 오메가가 1 평평한 우주. 얘는 다는 뭐니? 우주의 크기가 수축하잖아. 그치? 닫힌 우주.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4번째 단락에서 개념과 차이점 설명했어? 그러면 5번째 보자. 이처럼이 보여준다니까?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출제자들이. 이처럼 나오면 이 뒤에는 중요한 내용을 넣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은 문제로, 선지로 만들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표지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출제를 들어가봐. 그럴 수밖에 없어. 이처럼 다음에. 그래, 수밖에. 이처럼 다음에, 그러므로 다음에, A보다 B는, A가 아닌 B는, 이런 말을 넣으면은 그 부분의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 자, 봐봐. 여기. 임계 질량보다 작으면 열린 우주, 같으면 평평한 우주, 크면 닫힌 우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 자, 그 다음에 우주가 현재보다 훨씬 많은 물질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서 우주의 질량 밀도가 임계 질량 밀도보다 크다면 우주는 어느 순간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는 닫힌 우주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고밀도 상태로 가면은 그걸 뭐라고 한다? 대수축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대답해봐 얘들아. 방금 우리 4번째 단락, 5번째 단락만 봤다. 자, 1번 선지. 나의 우주. 오메가가 1로. 자, 이거 무슨 우주니? 평평한 우주. B지점 이후. B지점 여기잖아. 여기부터 지금 B 전까지는 조금씩 기울게 가지고 완만하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평평하잖아. 우주의 팽창이 멈추면서 평평한 상태 유지할 것이다. 맞아, 틀려? 맞지? 자, 다의 우주는 오메가가 1보다 크고 A 지점을 지나면서 확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팽창을 멈추고 수축을 시작할 것이다. 맞지? 닫힌 우주. 가의 우주는 나의 우주보다 우주의 질량 밀도가 희박하여 중력장의 효과가 약하다. 자, 우주의 질량 밀도가 희박하다는 것은 뭐야? 열린 우주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어때? 중력장의 효과가 약하다. 맞는 설명이지. 자, 4번. 나와 다의 우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온고밀도 어디서 본 기억이 나. 그치? 고온고밀도.
마지막 단락에서 뭐라 그랬어? 고온, 고밀도, 대수축. 이런 고온, 고밀도 이런 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자, 그래서 고온, 고밀도 상태가 될 것이다. 다는 그럴 수 있겠으나 나는 어때? 나는 평평한 우주니까 안 되잖아. 나 정답이지. 그 다음에 5번. 가나다 모두 현재 지점에서, 자, 시키는 대로 해. 현재 지점에서. 팽창하고 있다. 어때? 전부 다 올라가는 추세지? 팽창하고 있지.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 수학 시간 하잖아.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 커지는 거라고. 그치? 커지고 있잖아. 팽창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맞는 설명. 이렇게. 이게 쉬워 어려워. 쉽죠잉?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그런 개념일 수 있어. 예은아 어려울 수도 있어. 용어만 어렵지. 선생님이 말로 이렇게 쉽게 풀어서 하니까 아주 쉽지. 이런 개념들은 좀 그래프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너희가 좀 챙겨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지문 좋니? 실업률, 물가 상승률, 사회 지문에서 경제. 경제 선택한 사람은 좋겠지만. 자, 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관련된 지문 두 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는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 윗그래 바탕으로 보기 위아래 뭐 봐야 돼? 실업률, 물가 상승률, 이거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나왔을 때 얼마나 편한데. 응? 요런 것들 관심을 가지자. 뭘 지옥문이야. 자, 보자.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 뭐 총수요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총공급은 무엇이다. 어떻게 해야 국민 경제가 안정적이다. 이런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고 이 주장은 필립스 곡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 얘기하겠니? 뭐 얘기하겠어? 필립스 곡선이 뭔지 얘기해 주겠지. 너희 중에서 필립스 곡선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필립스 곡선은 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 역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아까 그래프의 X축, Y축이었지? 그치? 이걸 보는 순간 오라, 두 번째 단락은 출제 요소. 이렇게. 역의 관계는 무슨 뜻? 그렇지, 반비례. 자, 이 곡선에 따르면 여기 봐봐. 총수요가 늘어나 기업이 생산과 고용을 늘리게 되면 봐봐. 수요가 늘어났어. 그러면 기업이 수요가 늘었으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되지? 생산을 하려면 고용을 늘려야 돼. 이런 거 쓰라고. 총수요 증가. 그러면 생산 고용 증가. 그치? 그럼 고용을 늘렸으니까 실업자가 없어지겠지? 실업률이 낮아져. 고용을 늘렸으니까. 실업률 감소. 그치? 그럼 실업률이 낮아졌어.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이 생겼다. 그러니까 돈 번 거를 어떻게 하겠어? 쓰겠지. 돈이 많이 풀려. 통화량이 증가해. 그치?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물가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상승해. 그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대. 여기까지. 자, 오늘 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자라 라고 할 것 같아, 선생님이. 아니야. 여기 나와 있잖아. 이해가 안 돼? 다시 보기로 다시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물가를 잡기, 물가가 이제 올랐어.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수요를 억제한대. 총수요를 억제한다부터 시작한다. 총수요를 억제하니까 물가가 하락해서 선생님, 총수요를 억제하는 게 무엇인지, 총수요를 억제하면 왜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지 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 정리해. 알았지? 이해가 안 되면 정리라도. 자, 그 다음에 보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줄어. 물가가 하락하면은 투자랑 고용이 감소가 된대. 그치? 그러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니까 잘리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야.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물론 이해를 하고 이렇게 정리한 게 가장 좋지. 자, 이렇게 원리를 어떻게 해라? A 하면 B 한다. A 할수록 B 한다. 이렇게 원리는 과학 지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지문에도 나올 수 있어. 사회 지문, 과학 지문에 원래 원리가 나와. 이렇게 쓰라고, 정리하라고, 화살표로. 그러면 그 다음에 보자. 그러므로도 중요하다 그랬어. 정부나 물가가 실업률을 잡기 위해서 무리한 경제 정책을 시행했을 때, 아까 전에 여기 뭐 실업률이 증가한다 그랬잖아. 실업률이 증가하니까 이 실업률을 잡기 위해서 무리한 경제 정책을 시행한다. 그럼 문제가 발생해. 문제점, 출제 요소야. 보자.
예를 들어 예시가 시가 넘어가? 누가 그런 소리 해? 예를 읽어야 돼. 이렇게 이해 안 될 경우에.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썼어. 실업률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 아까 뭐라 그랬니? 물가 상승. 그치?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야? 무리한 경제 정책을 했을 때 첫 번째 문제점을 얘기한 거지. 그치? 자, 그 피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많다면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은데, 부의 재분배에서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피해가 뭐냐면, 일반 가계부가 기업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문제점이야. 기업만 좋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에서도 여기서도 기업이 이익을 보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뭐니? 인플레이션의 문제점 뭐야? 기업이 이익을 보게 된다. 됐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있잖아.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문제는 투기가 성행한다. 이거. 왜 투기가 성행하는지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 두 가지 문제점. 하나는 기업이 이익을 본다. 두 번째는 투기가 성행한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투기가 성행하면 이런다. 그러므로가 또 중요하지. 그러므로 정부는 무리한 경제정책을 자제해라. 안정된 경제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 안정된 정책으로 실업률을 줄여야 된다. 이거잖아. 자, 지금 질문해볼게. 정부가 무리한 경제정책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가 뭐니? 국민 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투기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까? 풀리나? 이거 아까 전에 너희가 이제 지문 읽으면서 써놨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이거 보면서 푸는 거야. 보자. 자, 현재 실업률은 이거래. 자, O가 예상치 못하게 A로 이동했다. 그러면 이거 X축이니까 X축이 왼쪽으로 이동했다.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 여기 있잖아. 실업률 감소. 찾았어? 그러면 투기가 성행할 수 있고 실업률이 감소되면은 뭐가 발생해? 물가 상승 발생하지. 물가 상승하면은 문제점 두 개 있었어. 뭐였어? 그 중에 하나가 투기 성행이지? 찾았어? 기업이 이제 투기 성행. 맞지? 응? 두 번째, 정부가 물가 잡는 정책을 실시한다? 자, 정부가 물가 잡는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O가 B로 이동할 수 있겠군. O가 B로 이동한다는 것은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야. 물가가 상승하면 정부가 총수요를 억제해야 되지?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해. O가 B로 갔지. 됐니? 헷갈리니까 또 지우고. 세 번째, 여기 총수요를 억제하면 O가 B로 이동하여. O가 B로 이동한다는 것은 X축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실업률이 증가한다. 그래프 안 봐도 총수요 억제하면 실업률이 증가한다.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엔 실업률을 O에서 A로 이동시킨다. 실업률을 O에서 A로 이동시켜. O에서 A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거야. 실업률 감소. 그럼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시켜야겠군. 감소시키려면은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마지막. O가 예상치 못하게 A로 이동한다. O가 A로 이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 실업률이 떨어진다. 하락한다는 거지.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물가가 상승해. 그럼 문제가 뭐니? 기업이 이익. 근데 여기는 기업의 손해.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출제 요소가 뭐냐면 원리였어. 원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가 뭐냐면 문제점.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지문과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똑같으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원리와 문제점이 출제 요소였구나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원리 글로 쓰라니까 옆에다가. 알았지? 원리를 그러니까 물론 안 써도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하던 대로 해. 근데 이런 지문이 나오면 너무 헷갈린다. 써도 오히려 너희들이 고민하는 시간보다 더 짧게 걸린다는 거야. 모든 지문 다 쓰면 안 된다. 모든 지문은 다 안 돼. 과학이랑 그 다음에 사회 정도. 그 원리를 못 찾는다고? 왜 못 찾아? 이거야.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 하면 뭐뭐이다. 뭐뭐일수록 뭐뭐이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 읽어봐. 읽으면 이런 글자들이, 이런 표지판들이 그냥 눈에 보여. 알았지? 연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은 선생님 그냥 좀 넘어가자, 얘들아. 이거 교재 올려줄게. 이거는 뭐냐면 실험 결과야, 실험 결과. 실험 결과를 너희들이 지문 속에서 찾아야 돼. 이거 기억나? 199쪽 기대 이론? 응? 자, 여기 이제는 여기 지금 선생님 사례는 출제 요소라 그랬지? 사례는 보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지문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선지 속에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런 다음에 봐봐. 이거 틀렸어?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그래프. 보면은, 행동 참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지 적은지 그거 판단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넘어가려고 하니까. 자, 봐봐. 여기 보면은 누군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첫째, 무조건 15,000원을 받는다. 둘째, 50% 확률로 10,000원을 받거나 20,000원을 받는다.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자, 그리고 이번에는 20,000원을 먼저 받은 상태에서 첫째, 그냥 다시 5,000원을 돌려준다. 아니면 50% 확률로 10,000원을 돌려준다.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이거 사례지, 여기까지. 불친절해.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이거를 뭐 읽으면서 너희가 여기 봐봐. 기대값 막 곱하고 더하고 하면서 이걸 다 이해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 얘들아. 제발. 시간 없어. 알았지? 이거 그냥 사례야. 그냥 쭉 그렇구나. 쭉 읽으면 되는 거야. 여기가 중요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기대 이론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 기대 이론에 대한 설명을 이만큼 하고 있거든. 여기가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리고 얘들아, 한 가지 더. 이거 아까 전에 그 그래프 기억나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었잖아. 그치? 그 그래프에 딸려있는 수능 완성 85쪽에 보면은 선지들이 나와 있어. 2번 선지, 3번 선지. 이 2번과 3번 선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례와 통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 왜냐면 이렇게 다른 교재에 같은 화제를 다루고 있을 때는 이렇게 묶어갖고 출제하는 경우가 이것도 연계 한 가지 방법이었거든. 자, 그 다음에 봐봐. 첫 번째 가정, 이거 잘 봐. 첫 번째 가정은 이득이 증가할수록 연이어지는 단위 이득 크기는 점점 작게 지각된다는 것이다. 손실이 증가하면 연이어지는 단위 손실도 점점 작게 지각된다는 것이다. 기억나? 느낌 들어? 아까 뭐라 그랬어? 민감도 체감소.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넷 수능 교재와 수능 완성 교재에서 이렇게 물론 이 말 표현은 달라. 근데 이렇게 같은 개념을 연결할 수 있을 때 두 개 지문을 묶어서 연계 지문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득의 메시지가 이득의 프레임이냐, 손실의 프레임이냐, 여기에 영향을 받는데. 자, 여기 보면은 봐봐. 담배를 끊으면, 여기도 예시야. 담배를 끊으면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이거는 이득의 프레임이야. 담배를 끊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것이다. 이거는 뭐야? 손실의 프레임이야. 이런 이득의 프레임으로 말하는지 손실의 프레임으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야. 여기가 중요하지. 봐봐. 연구자들은 구강세정제의 효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후 예방 행동은 이득으로, 질병 감지는 손실로 전달했을 때 효과적이었대. 요거 찾았어야지. 아까 전에 너희가 문제 보기 속을 잘 봤다면 이게 바로 출제 요소야. 지문 속에 있는 이것도 하나의 예시잖아. 그치? 예시는 출제 요소라고. 다시 예방은 이득으로, 질병 감지는 손실로 얘기해야지 효과적이래. 그러면 문제로 가볼까? 문제로. 자, 여기 보면은 치아를 손상시키는 플라크의 침착을 예방해주는 항박테리아 세정제. 그 다음에 플라크의 존재를 드러내 미리 감지하게 해주는 치태 염색 세정제가 있어. 그러면 항박테리아 세정제는 예방이고, 그러니까 뭘로 얘기해야 돼? 이득으로. 그 다음에 치태 염색 세정제는 뭘로 얘기해야 돼? 이건 감지니까. 이거는 손실로 얘기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A그룹한테는 항박테리아 세정제를 사용하면 플라크의 침착이 감소되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득으로 얘기했고, B한테는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플라크 침착을 방치하여 치아가 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뭘로 얘기해? 손실로 얘기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C한테는 이를 닦기 전에 사용하면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득으로 얘기했고, D한테는 사용하지 않으면 치아가 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로 얘기한 거야. 이해가 되니? A, B, C, D. 됐어? 그러면 뭐야?
이거지. 됐니? 시간이 없어서. 너희가 자료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교재랑 연결하면서 봐. 이거야. 특징과 차이점이잖아. 자료는 선생님이 이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자, 그 다음에 용해도 곡선 보자. 얘들아, 이것도 봐봐. 좋아 보여? 싫지? 자, 그럴 때 온도, 용해도.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는 분명히 이 지문에 있어. 그리고 용해도 곡선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 울렁거려? 울렁거릴 정도 난도 아니었어. 보면은 어려워 보이지만 쉬웠어. 자, 그 다음에 나 너무 단호해? 자, 보자.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뭐 용해가 무엇인지, 용매가 무엇인지, 용질이 무엇인지, 포화용해, 불포화용해, 과포화용해 무엇인지 자, 개념 정리해 놨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무엇? 차이점을 얘기한다는 뜻이야. 그치? 이런 건 선생님 설명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포화용액이 뭐고 불포화용액이 뭐고 과포화용액이 뭐고 다 뭐 했어? 개념 설명해 줬다. 그치? 그 다음에 포화용액은 용의 속도와 석출의 속도가 같다. 동적 평형 상태다. 너무 어려운 말을 썼지만 용의 속도와 석출의 속도가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불포화용액에서는 용의 속도가 석출의 속도보다 빠르고 과포화 용액에서는 뭐가 석출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야. 이거 무슨 구문? 비교 구문. 그치?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 출제 요소야. 이해하면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용해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용해도란 무엇이냐? 용해도의 개념. 100g의 용매에 용해되는 물질의 최대량을 g으로 표시한 것을 개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 흡열 반응을 보이는 용질은 용매 온도가 상승하면 용해도가 증가해. 따뜻하면 더 많이 녹는다는 거지. 발열 반응을 보이는 용질은 용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용해도는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이것을 나타낸 걸 용해도 곡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흡열 반응 보이는 거랑 발열 반응 보이는 거랑 차이점 얘기해놨지. 이거 문제 안 낼 수가 없어. 안 냈으면 이런 문장 넣지도 않아. 이해돼? 그 다음에 아까 그래프에 뭐 찾았어? 온도와 용해도 관계 파악해야 돼. 여기 있잖아. 온도가 상승하면 용해도 증가고 온도가 상승하면은 이건 어때? 용해도가 감소야. 이유는 뭐야? 이건 흡열 반응이고 발열 반응. 그러면 이렇게 비례 관계면 뭐겠어? 흡열 반응이고 반비례 그래프면 뭐겠어? 발열 반응인 거지. 됐니? 이렇게 너희가 지문 읽으면서 아예 처음부터 개념과 차이점, 문제 나올 만한 것을 찾으면서 읽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일반적으로 고체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관계 파악해야 된다. 고체 용해도와 압력은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별로 없다. 온도가 상승하면은 용해도가 증가한다. 고체는. 됐습니까? 자, 원리죠, 원리. 민지야, 이해가 안 돼? 고체는 압력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에 따라서 용해도, 물에 어느 정도 녹는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과학 시간처럼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이해가 될 텐데 이거 국어고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듬성듬성 읽어서 그러는 거야. 다시 지문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알았지? 그리고 여기 봐봐. 예를 들어 있잖아. 이 예를 읽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겁먹지 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예는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되지. 지문 속에 예가 있으면은 그거는 문제 속의 예와 연결된다는 거야. 그치? 최고급 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는 차이점. 고체는 압력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별로. 없다 그랬지. 그런데 여기서 고체와 달리, 와달리도 출제 요소야. 와달리. 뭐니까? 차이점이니까. 기체는 일정한 온도라면 압력에 따라서 압력이 높아지면은 용해도도 같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고체는 압력과 관련이 없는데 기체는 압력과 관련이 있구나. 그것도 무슨 관계로? 비례 관계로 관련이 있구나.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압력에서 용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감소한다. 이것도 차이점이야. 고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 높아진다 그랬지. 근데 기체는 어때? 온도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용해도가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돼 있어? 또 예시가 또 있고,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예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방금 전에 여기 읽었던 요 한 문장의 내용을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준 거야. 아유, 괜찮아.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다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지면서 사는 거야. 선생님 상처 받지 않아. 자, 12시 다 돼간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자. 자, 자, 가와 나의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모두 포화용의 상태를 나타낸다. 얘들아, 이거 무슨 곡선이야? 용해도 곡선. 그럼 용해도 곡선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 문장은 이 용해도 곡선이니까 포화용의 상태를 나타낸 거지. 이거는 개념을 이해했으면 충분히 맞는 설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20도의 온도에서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은 A, B 같다. 그럼 20도 찾아. 올라가. 그럼 어때? 가곡선이랑 나곡선 만났잖아. 그치? 물 녹일 수 있는 양은 똑같다라는 거고. 맞니? 그 다음에 3번 봐봐. A, B는 모두 물에 용해될 때 흡열 반응을 보이는 용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 왜 흡열이라고 할 수 있어? 온도와 용해도의 관계가 무슨 관계? 그치, 올라가고 있으니까. 비례 관계니까. 만약에 발열 반응이면 뭐겠어? 반비례겠지. 얘들아, 이 지문이 만약에 연계가 된다면 지금 여기는 흡열 반응이야. 그치? 근데 연계가 된다면 이 그래프에 발열 반응을 보이는 물질이 나올 수가 있고 기체로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어. 이해가 돼? 아까 전에 우리 지문에서는 고체 얘기를 했잖아. 아까 기체 나왔지? 기체와 고체 차이점 나왔지? 기체는 뭐에 영향을 받아? 압력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용해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바꿔서 그래프 이 항목을 바꿔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안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거 5번부터 볼게.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물질 A, B의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체 용해도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 만약에 이 그래프는 그대로 놓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기체 용해도 곡선이라고 볼 수 있겠군. 이렇게만 바꿔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틀린 선지가 되는 거잖아. 이런 것도 다 연계한 방법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4번 선지가 틀렸는데 자, 60도의 물 이거는 이제는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면 물의 온도를 0도로 낮췄을 때 비만 10g이 석출되겠군. 그러면 어디 찾을래? 0도씩 찾아야지. 60도를 뭘 봐. 0도를 찾아야지. 이거는 상관이 없어. 앞에 거는. 0을 찾았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가거든?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나잖아. 이게 가잖아. 여기가 교차가 됐지. 그래서 헷갈린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가그래프가 어디야? 가그래프는 10. 용해도가. 나그래프는 나그래프가 30이야. 가가 10이고 나가 30이라고. 맞아? 그러면 0으로 낮추면 B만 10g이 석출된다. 자, 어디 갔어? B만 10g이 석출된다. 자, B는 어때? 물질 A, B를 녹인다 그랬어요. B. 다시. 가가 몇이라 그랬지? 10이고. 나가 30이라 그랬지? 다 지워버렸네. 그러면 B가 10g이 석출이 돼야 돼? 아니지. 뭐가 석출이 돼야 돼? B가 아니라 A가 석출이 돼야 되겠지. 이해가 돼?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교차돼갖고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헷갈려서 틀린 학생이 있다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서는 침착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서. 자, 66번 문제는 핸드오프 기술인데 이거는 휴대폰이랑 관련돼 있어. 근데 이게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문이 예비시행에 나왔었어. 기억나니? 예비시행 풀어봤어? 비슷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연계되고 예비시행의 문제가 수능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는 연계한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선생님이 8번 지문은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 왜냐면 이거는 그래프가 있긴 하지만 원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쉬워. 여기 어디냐면은 기지국 B와 인접해 있는이라고 했지만 결국에 풀어보면은 기지국 A와 인접해 있는 여러 기지국들부터 신호세계를 측정하고서 찾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마지막 질문. 자, 좋지? 이런 질문. 자, 노동량과 임금, 노동수요, 노동공급. 아, 너무 좋아. 그치?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을 거야.
그런 지문을 사랑해야 돼. 그런 게 나와.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는 뭐였냐? 아까 전 뭐였지? 필리스 곡선. 그 지문이랑 또 연결이 되거든.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보자. 마지막 한 단락만 볼 거야, 이 단락은. 이 문제는 이 마지막 4단락만 보면 풀려. 왜냐면 4단락의 원리가 몰려있거든. 자, 여기 보면은,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 많잖아. 뭐, 공공치료 사업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뭐, 기업에는 뭐,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 지급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그치? 자, 여기부터 보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실질 임금이 올라. 여기 보면은 밑에 실질 임금 나와 있지? 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금액이다.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나타낸 명목 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실질 임금이 올랐어. 그럼 옆에다 쓰는 거야. 실질 임금 상승. 됐어? 자, 그러면 노동의 초과 공급. 얘들아, 임금이 올라. 그러면 일하고 싶지. 그치? 내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오른 임금을 받고 싶잖아. 그럼 노동이 초과되는 거야. 초과 공급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 임금이 오르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 그러니까 실업자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실업이 발생한 거야. 노동의 초과 공급이 다른 말로 하면 실업이야. 그치? 이해되니? 근데 한 번 오른 임금은 내려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힘만으로는 이 실업의 문제, 노동 초과 공급이라는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나서야 돼?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야. 근데 정부가 나설 때 주의점이 뭐냐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에 유의해야 돼. 아까 전에 봤었지? 물가 상승이 뭐라고? 인플레이션. 그치? 자, 이런 것에 유의하면서 확대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실시해야 돼. 확대 재정 정책에 뭐가 있을까? 구체적인 금융 정책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 어쨌든 이런 정책을 실시해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줘야 된대. 자, 이거 하는 이유는 뭐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화 서비스 수요 증가 정책을 펼쳐야 된대. 자, 됐어? 이게 원리 지금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물가가 상승한대. 물가가 상승해. 그러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거야. 물가가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거야. 아까 실질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서 임금이 하락됐어. 실질 임금이 하락됐어. 자,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 이건 기업 입장이야, 기업. 왜냐면 실질 임금이 떨어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고용해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래, 선영아 슬프다. 노동 수요가 증가하지,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업률을 잡을 수 있는 거지.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이거야.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이거 외울 거야. 경제시험 아닌데 지문에 나올 거야. 이걸 이렇게 옆에다가 메모하면서 가면 돼. 이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 가령 다음 부분이 이게 바로 원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지 보자고. 1번 선지 보자. 1번 선지. 자, 보자. 여기 노동량과 임금이고 이 노동량은 노동 수요는 누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그다음에 노동 공급은 누구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이다. 노동 공급이 초과된다는 거 무슨 뜻이야? 실업자들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렇지? 아까 읽었지? 실질 임금이 떨어지면 노동 수요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노동 수요 증가한다 그랬지. 그치? 여기 있잖아. 1번 선지 봐봐. 임금이 여기에서 이걸로 상승하면, 자,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했어. 임금이 상승했다. 올라가면 상승이지? 그치? 실질 임금 상승 찾아.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이 증가해. 노동 공급이 증가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 어때? 그래프 보지 않아도 내가 표시해 놓은 원리로 풀 수 있는 거야. 2번. 임금이 이번에 지우고, 헷갈리니까 지우고, 임금이 이 경우일 때, 임금이 여기일 때. 여기일 때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면 필요로 하는 노동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이 그래프로 풀어도 되지만 너희가 써놓은 것 한번 봐봐. 여기는 아까 전에 재화 및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지? 그치? 그랬을 때 어때?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지우고 3번. 자, 2는 여기 가운데 균형을 맞춘. 노동 공급과 수요가 딱 맞아떨어졌잖아. 균형이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므로 자, 이 LE 여기 균형을 맞춘 이 노동량의 수치.
이것은 완전 고용 상태를 이룰 수 있는 노동량을 나타낸다. 맞는 설명이지.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지문 내용에서도 있었어. 그 다음에 다른 지문이 아니라 선생님이 4달랑만 맞아. 그 앞부분에도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 자, 4번. 이번에는 LS. 자, 여기지. 여기에서 LD만큼, 여기 차이가 있잖아. 자, 이 차이만큼 노동이 초과 공급될 때, 여기 있잖아. 노동 초과 공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뭐 해야 된다? 확대 재정이나 금융 정책 같은 이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맞지? 그러면 5번 봐봐. 물가가 상승해서 실질 임금이 여기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은 실질 임금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전 여기 실질 임금 하락 여기 있네.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여 감소 아니지.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5번이 정답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이 그래프는 결국에 지문 속에서 설명한 이 원리를 다 녹여낸 거야. 그래서 이 원리를 옆에다가 잘 메모만 한다면 이거 메모하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메모를 한다면 이 화살표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원리는 어떤 지문? 과학 지문과 그 다음에 사회 지문에.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게 과학과 사회거든. 자, 사회 지문에서 이런 원리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내라 라는 거. 자, 선생님이 마치면서 묻고 싶은 말. 다음 주 우리 만나는 시간은 38일이다. 30일대로 떨어진다. 그치? 선생님이랑 지금 헤어져서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해봐. 알았지? 다음 시간에는 차이점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차이점 가지고 공부할 거야. 일주일 동안 자기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오자. 알았지? 다음 주에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선생님 완전 최고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자, 선생님 괜히 이거 입어서 더워 죽겠어. 자, 파이팅 넘치게. 얘들아, 선생님 아기는 아마 꿈나라에 있겠지? 설마 아직까지 퍼즐놀이, 블록놀이 하고 있진 않겠지? 자, 오늘 고생 많았다. 푹 자지 말고 1시까지 공부하고 자라. 알았지? 열심히 해줘서 선생님도 고마워. 다음 주에 만나. 안녕. 안녕.